중국은행 ATM 앞에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다. 잔액은 찍혀 있는데 출금 버튼을 누르면 거래 불가가 뜬다. 30년 모은 노후 자금이 통째로 증발한 거야.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부동산은 이미 바닥이 빠졌고 지방정부 빚은 한국 국가예산 14년치를 넘어섰어. 청년 절반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고 연금은 10년 안에 바닥난다는 전망까지 나왔거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폭탄이 터지면 당장 내일 우리 주유소 기름값과 내 밥줄이 날아간다는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연쇄 붕괴가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키는지 낱낱이 보여줄게. 2023년 11월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였던 중지그룹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어. 부채 규모 약 84조 원. 이게 얼마냐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야. 하늘사가 이 돈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지.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10년 넘게 월급 쪽에서 넣어둔 노후자금, 결혼자금, 아이 교육비. 어느 날 앱을 열어보니까 잔액이 0원이야. 고객센터 전화는 먹통이고 지점에 가면 문이 잠겨있고 SNS에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여서 절규하고 있어. 평생 모은 돈이 화면 속 숫자로만 남아있는데 그 숫자를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사라진 거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 근데 이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어. 최근에는 JWR이라는 금투자 플랫폼이 터졌는데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어.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금을 쥐어주다가 결국 무너진 거지. 피해자 15만 명, 증발한 돈 약 2조 원.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믿고 맡겼는데 실체가 아예 없었어. 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84조 원짜리 파산이 터지고 2조 원짜리 사기가 터지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신호야. 근데 이게 빈산의 일각이야. 진짜 폭탄은 훨씬 더 위에 있거든. 중국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실채권 비율은 1.6%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대출금이 전체의 1.6%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 숫자만 보면 건전해 보이잖아. 근데 외부 전문가들이 실제 장부를 뜯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6%에서 많게는 20%가 넘을 거라는 추산이 나와. 공식 발표보다 최대 12배 이상 구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야. 한국으로 치면 시중은행이 우리 부실 대출 거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대출 5건 중 1건이 떼일판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썩은 사과에 왁스를 바르고 프리미엄 유기농 스티커를 붙여서 진열대에 올린 거지. 겉보기엔 멀쩡해. 광택도 나고 라벨도 그럴듯하고. 근데 한 입 베어 물면 속은 이미 굶어 있어. 중국 금융 시스템이 지금 딱 그 상태야.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깨끗한데 실제 속은 굶을 대로 굶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썩은 사과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진열대 전체에 깔려 있어. 금융이 흔들리는 건 결국 그 아래 땅이 무너지고 있어서야. 부동산 얘기를 해야 돼. 중국 사람들한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야. 전 재산이야. 중국 가계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거든.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 차원이 달라. 주식도, 채권도, 노후저축도 별로 없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끌어오고 부모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전부 집 한 채에 올인한 구조야. 그게 중국 중산층이 재산을 늘려온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그런데 그 집값이 지금 바닥이 빠지고 있어. 시작은 헝다였어. 2021년에 터진 헝다 디폴트. 이 회사가 진 빚이 약 340조 원이야. 삼성전자 1년 매출이 약 300조 원인데 그걸 넘어서는 돈을 부동산 회사 하나가 빚으로 쌓아 올린 거지. 헝다가 무너지니까 2023년에 비구이 위안이 따라서 넘어졌어. 비구이 위안은 헝다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던 회사야. 그리고 2024년, 이번엔 완커까지 유동성 위기가 터졌어. 완커는 그나마 재무가 튼튼하다고 평가받던 곳이었거든. 도미노처럼 1번이 넘어지니까 2번이 쓰러지고 마지막 버팀목이던 3번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단순히 회사 몇 개 망하는 문제로 끝나면 그나마 낫겠지. 문제는 이 회사들한테 분양금을 내고 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야. 노무라증권 추산으로 미완성 아파트만 약 2천만 채 이상이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른 경우도 있어. 근데 건설사가 돈이 없으니까 공사가 멈춰버린 거야. 분양대금을 이미 다 써버린 거야. 집은 영수증인데 실물이 없는 거야.
영수증 한 장 들고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텅 빈 공사 현장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이 수백만 가구야. 30년 모은 돈이 그냥 사라진 거야. 그 여파는 거리에서도 바로 보여. 베이징 한복판 왕푸진 번화가.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야. 이 동네 상점들 매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빠졌어.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거야. 집이 오를 때는 그 자산을 담보로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중국 전체 부동산 투자도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10% 감소, 3년 연속 마이너스야. 그 많던 건설 현장이 멈추고 있어. 참고로 중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딱 3년 동안 쓴 시멘트가 66억 톤이야.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양의 1.5배를 3년 만에 들이부은 거거든. 그렇게 지어낸 건물들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어. 근데 중국이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나와. 진짜 폭탄은 부동산 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야. 중국 지방정부들이 빚을 숨겨두는 유령 회사가 있어. LGFV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장부에 안 잡히게 빚을 돌려막는 창구야. 법적으로 지방정부는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특수목적법인을 수십, 수백 개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그 돈으로 도로 깔고 아파트 짓고 개발 사업 벌였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빚만 쌓인 거야. IMF가 추산한 이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약 9천조에서 1.2경원이야.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봐.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77조 원이야. 1.2경원이면 한국이 14년 동안 나라 살림 전체를 통째로 갖다 부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야. 부동산은 무너졌고 지방정부 금고는 텅 비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빚을 갚으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돼. 근데 지금 중국 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 중국 대학 졸업생이 매년 얼마나 쏟아지는지 알아? 2024년 기준 1179만 명이야. 1000만 명이 넘는 청년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데 정작 갈 곳이 없어. 공식 청년 실업률이 14에서 17% 사이인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거든. 베이징 대학교 연구팀이 추산한 실제 청년 실업률 46.5%. 거의 절반이야. 2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뜻이지. 참고로 중국 정부는 2023년 6월에 청년 실업률이 21.3%를 찍자 아예 발표 자체를 중단해버렸어. 숫자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탕핑이라는 문화가 퍼지고 있어. 말 그대로 그냥 들어 눕겠다는 거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부구용 노동에 시달려봤자 선전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35년에서 43년을 모아야 해. 집은 이미 파트 2에서 봤듯이 사봤자 가격이 추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최소한만 벌고 최소한만 쓰면서 소비도 노동도 거부하는 거지. 내수 경제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셈이야. 탕핑의 여파는 소비 시장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2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거든. 청년들이 지갑을 닫자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자 기업이 채용을 줄이고, 채용이 줄자 청년들은 더 움츠러드는 거야. 이 악순환이 지금도 진행 중이야. 중국 정부가 아무리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도 정작 돈 쓸 사람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이쯤 되면 이게 중국 얘기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지금부터야. 중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밀어붙였거든. 그 결과가 뭐냐면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근데 이 사람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턱없이 부족하지. 결국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서너 명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야. 상황이 얼마나 급하면 2024년 9월에 정년을 남성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5세에서 58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은퇴할 사람한테 더 일하라는 거지. 연금은 중국 사회과학원이 2019년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 기본 양로보험 기금이
203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야.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연금은 바닥나고 그걸 채워 넣어야 할 청년들은 드러누워 있어. 성장 동력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지.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14억 인구, 세계의 공장, 끝없는 성장, 전부 허상이었어. 일할 사람이 없으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연금을 채울 수도 없고 내수를 살릴 수도 없어. 탈출구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야.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야. 5명 중 1명의 밥줄이 중국에 걸려 있다는 말이야. 내 옆자리 동료일 수도 있고 거래처가 중국 수출로 돌아가는 회사일 수도 있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월급과 직결된 비중이야. 그런데 2023년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가 뒤집혔어. 180억 달러 적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30년 넘게 한국이 중국에 물건 팔아서 흑자를 봤는데 그 구조가 통째로 뒤집힌 거야. 왜 이렇게 됐냐고? 중국이 이제 우리 걸 안 사도 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석유화학부터 봐. 플라스틱이나 포장재를 만드는 기초 원료, 에틸렌이라는 게 있어.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에 팔아온 제품이야. 근데 중국이 자기가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거야. 2020년에 약 2,800만 톤이었던 중국 에틸렌 생산 능력이 2024년엔 5천만 톤까지 올라갔어. 4년 만에 거의 2배야. 그만큼 한국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거야. 공장은 그대로인데 주문이 줄어드니까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자동차 부품도 같은 흐름이야. BYD 알지? 중국 전기차 회사. 중국이 2023년에 자동차 수출 491만 대를 기록하면서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위가 됐어. 문제는 전기차가 늘면 내연기관 부품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야. 엔진, 변속기, 배기계통 부품이 전부 빠져.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갈아온 부품 시장이 수요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야. 중국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 할수록 한국 부품업체의 수출 통로가 좁아지는 구조야. 수출길이 막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자원 리스크까지 터지고 있어. 경제 침체 방어를 위해선 물가라도 안정돼야 하는데 기름값이 발목을 잡는 거지. 한국은 에너지의 93.5%를 해외에서 사와. 특히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정학적 위기로 흔들리게 되면 한국 정유소에 공급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끊기는 거야. 이게 실제로 벌어졌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65달러였는데 103달러까지 치솟았어. 18일 만에 40% 폭등. 한국 선원 186명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고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발동됐어. 차량 오부제까지 다시 꺼내들었어. 이게 내 생활로 어떻게 튀어오르냐고?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 택배 한 박스 보내는데 드는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택배비가 오르고 그 비용은 마트 진열대 가격에 얹혀. 배달 음식값이 오르고 식재료 운반비가 오르고 치킨집 사장님은 배달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내 지갑에서 돈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새어나가는 거야. 한국은행이 분석한 수치가 있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가 0.2에서 0.3%포인트 올라가. 40% 폭등이면 단순 산술로만 봐도 물가 압박이 1%포인트 넘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거야. 한국 전략 비축유가 약 9,700만 배럴이야. 90일치야. 그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 그 질문에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 흐름은 일자리까지 이어져. 수출 대기업이 타격받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이 먼저 흔들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채용이 줄어. 채용이 줄면 청년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거야. 수출, 기름값, 일자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야. 시차만 다를 뿐이야. 중국 경제의 기침이 한국의 폐렴으로 번지는 구조. 그리고 이건 앞으로 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갑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일이야. 중국 금융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주저앉고 청년이 드러눕고 연금이 말라가는 이 연쇄 붕괴가 결국 한국 수출, 기름값, 일자리까지 집어삼키고 있어. 남의 나라 위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지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그래서 묻고 싶어. 중국의 침체와 좁아지는 수출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직장엔 어떤 영향이 오고 있나요?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